여러분, 저는 오늘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야기, 자식들 얼굴 때문에 끝까지 감추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진실은 끝내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느 봄날, 낡은 옷장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여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요.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봄날, 저는 손때 묻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떨리는 글씨, 그리고 그 위에 적힌 한 줄. 내가 떠나거든 큰아들 집 장롱을 꼭 열어봐.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없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죽기 3년 전에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편지를 써놓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쥐져 차갑고도 단단한 그 무게가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는 손길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내 큰아들 민준이는 올해 53살이고 작은 아들 도현이는 48살이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들이 주방에 모여 전을 부치고 손자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녔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모든 풍경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큰아들의 집에 들어가 그 옷장을 열기 전까지 나는 한 달 동안 망설였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옷장 안에서 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배신을 느낀 적이 있다면 간단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이 떠난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가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폐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들이마신 먼지가 평생 그 사람의 가슴을 갉아먹었지요.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병상에서도 늘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지 저는 그때마다 물었지만 그 사람은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그게 그 사람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늙은이의 푸념으로만 여겼습니다. 평생 함께 산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 사람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미리 써둔 것이었죠. 3년이라는 세월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제가 겪을 일까지 모두 예감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큰아들 민준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지요. 제 며느리 이름은 혜정이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28해가 되었습니다. 혜정이는 손이 빠르고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늘 공손했고 명절이면 음식을 가득 해다 날랐지요. 동네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복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나자 큰아들 부부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고 손주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을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저 아들이 어미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40에 가까이 살아온 곳입니다.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는 작은 방 한 칸짜리 셋방이었지요. 남편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봄이면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부부의 청춘과 자식들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아들 말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자식 말을 안 듣고 무슨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남편의 옷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떨리는 글씨, 그리고 작은 열쇠. 저는 그 편지를 며칠 동안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도저히 큰아들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분명 무슨 까닭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잠깐 갈란다. 너희 집에 들러서 뭐 좀 찾아볼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그 아이는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안에 20층짜리 건물이지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몇 년 전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며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 이사에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는지는 그날 장롱을 열기 전까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며느리 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말씀 좀 하시지. 혜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맞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잠깐 들렀어. 너희 시아버지 옛날 물건 중에 큰아들 집에 둔 게 있어서 그것 좀 찾아보려고. 혜정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생 어미가 자기 자식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모를 리가 없지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너희 안방 장롱 안에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맡겨둔 상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좀 봐야겠어. 그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만 통하는 어떤 신호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어미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큰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오래된 자단목 장롱이었죠. 저는 한눈에 그 장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집에 있던 장롱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신 장롱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장롱이 큰아들 집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가구 하나 물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장롱의 아래쪽에는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장롱 다리 안쪽에 숨겨진 서랍이었지요. 저는 그 서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들 위에는 남편의 글씨로 적힌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걸 당신이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당신을 속인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글을 쓰는지 모르겠소. 그렇지만 진실은 누군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남기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대략 7, 8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쯤 전의 날짜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수연이.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수연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우리 큰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봉투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40년에 걸쳐 띄엄띄엄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지요. 글씨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가 점점 어른의 글씨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 그리고 그 편지 안에서 그 아이는 남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잠시만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저는 그날의 충격이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제가 모르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은 이 편지들을 큰아들 집 장롱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 장롱을 여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일까?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여진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학용품을 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요. 40년 전 어느 봄날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큰아들 민준이를 임신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다녀온다고 했던 일,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일, 월급 봉투에서 늘 일정한 액수가 모자라곤 했던 일. 저는 그저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집안 어른들 용돈을 챙겨 드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모두 그 아이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편지는 점점 청소년의 편지가 되었고, 청소년의 편지는 어른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사진 속에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단발머리 소녀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되고, 여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가는 모습을 저는 차례로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편지는 1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수연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랜 병환 끝에 며칠 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께 누가 될까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하셨던 것을 미안해 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셔서 끝까지 그늘 속에서 살다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아버지의 본가족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한 번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자기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 여자의 인생이 가엾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편지들 아래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어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모두 큰아들 민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땅이, 우리가 함께 모은 적금이,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의 일부 지분까지도 모두 큰아들 명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살아있던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는 남편이 쓴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모든 일은 큰아들이 한 일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아이는 며느리와 함께 우리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소. 처음에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상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거라고 했소. 나는 죽기 직전이라 자세히 들여다볼 힘이 없었소.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가져갔소. 내가 이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소. 내가 손을 쓰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소.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어미를 위한다고, 어미를 걱정한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어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큰아들이 자꾸 그 집을 정리하라고 했던 이유, 그 집을 빨리 처분하고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했던 이유,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집에 살고 있는 늙은이일 뿐이었지요. 남편의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렇지만 내가 가장 미안한 것은 다른 것이오. 사실 큰아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 잠깐의 인연으로 생긴 아이가 수연이오. 그리고 큰아들 민준이는 당신이 처음 결혼할 때 이미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오. 당신은 모르고 있었소. 어쩌면 당신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오.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시집을 가야 하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한 것이었을 거요. 저는 그 메모를 읽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옛날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한 그날,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들어가던 그날,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순자야, 시집 가서는 그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옛날 어른들의 잔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두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7달 만에 큰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칠삭둥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컸지요. 시어머님은 손주가 태어나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자야,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사람이다. 친정일은 잊어버려라. 그저 그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저는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메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하셨소.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소. 왜냐하면 나도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요. 수연이의 어머니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우리 집에서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소.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소.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소.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했고 그 사람은 혼자 수연이를 낳았소.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안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것이요. 저는 그 메모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저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사람을 속였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속였지만 서로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결혼한 첫 해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른의 눈빛에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어른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제가 어떤 사연을 안고 들어왔는지, 자기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며느리를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그렇게 저를 멀리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침묵으로 모든 것을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는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했던 그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날, 신부 자리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도 저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며칠 만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큰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시집 온 지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아이일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아들이 태어난 그날 병원에서 그 아이를 안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적에 올리고 자기 이름을 물려주고 평생 자기 큰아들로 키워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침묵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자기도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의 비밀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남편이 가족과 함께 살아온 40년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시골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친딸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고 명절에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요.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지킨 마지막 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첫사랑을 잊지는 못하지만 그 첫사랑을 위해 우리 가정을 깨뜨리지는 않겠다는 그 사람만의 약속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이제야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견뎌왔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저는 편지들 가운데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의 그 여자는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옅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느 해, 어느 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가엾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깐 사진 한 장을 남기고는 평생 그 사람의 그늘에서 살다간 그 여자의 인생이 너무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모두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안방에는 며느리가 정리해둔 침구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 방에서 잠을 잤겠지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발밑에 장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면서도 침묵해 왔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두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두 사람의 표정에 늘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그늘이 드리워지는 법이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큰아들은 차마 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큰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어미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던 그 아이가 마흔이 넘은 사내가 어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알고 있었니?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롱 안에 있는 것들도 어머니께 보여드릴 때가 오면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에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큰아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비밀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머니에게 알려지면 어머니가 자기를 버릴까봐. 그래서 그 아이는 어머니가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어 두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큰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내가 40년 동안 키운 내 자식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였고 나는 너의 어미였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한 일은 그것은 다른 문제다. 너는 어떻게 어미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을 네 손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느냐?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도 빚만 잔뜩 졌어요. 아내 몰래 사채를 썼다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액수가 커지니까 결국 집을 담보로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명의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혜정이는 옆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혜정아, 너도 다 알고 있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난 뒤에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께 충격을 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떠난 뒤에 어머니께서 직접 아시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만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저는 그제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비밀을 숨기고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그저 남편의 잘못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혜정아, 시아버님께서 너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큰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어머니께서 그것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혜정아,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지만 동시에 한 여자다. 여자가 평생 견뎌야 하는 짐이 무엇인지 너도 잘 알 것이다. 부디 우리 집사람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님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서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에게도 자기 짐을 나누어 지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부탁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동안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명절에 음식을 차리면서도 손주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한 번 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며칠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비밀도, 아버지의 비밀도, 그리고 저의 출생에 대한 진실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내가 40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도 너를 40년 동안 키운 너의 어머니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우리의 자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가 떠난 뒤에 너의 어머니가 그 장롱을 열게 되거든. 너는 그저 진실을 말씀드려라.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나서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빚쟁이들이 회사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 그 진실을 말씀드릴 정신도 없었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머니께서 그 모든 진실을 아시고 나면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 진실 대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집을 처분하시라고 한 것도 그래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큰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안았던 그 봄날부터 학교에 들어가던 그날, 군대에 가던 그날, 결혼하던 그날, 손주를 안고 우리 집에 오던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어도 제가 40년 동안 키운 제 자식이었습니다. 친자식이라고 해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자식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한 일은 그것은 다른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앞으로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에게는 솔직하게 말해. 다오. 그것만 약속해 준다면 어머니는 너를 끝까지 자식으로 안고 갈 것이다. 큰아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아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작은 아들 도연이에게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분개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작은 아들을 가만히 달랬습니다. 도현아, 잠시만 기다려라. 이 일은 천천히 해결하자. 어차피 다 한 가족이지 않니? 미른데 그게인데 작은 아들은 그날 저녁 큰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형제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 그 빚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집안의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형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형제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40년을 같이 자란 형제잖아. 그건 변하지 않아. 큰아들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한 일은 다른 문제야. 어머니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걸 가져간 건 그건 형이 잘못한 거야. 그건 인정해야 해. 큰아들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어머니께도, 너에게도 내가 다시 다 돌려놓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빚을 갚고 나면 어머니 명의로 다시 다 옮겨 놓을게. 약속할게.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두 형제가 등을 돌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큰아들 집 손님방에 누워서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라 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당신은 몰라도 돼 라고 했을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미소 뒤에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비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또 다른 여자,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은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갔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민준아, 한 가지만 들어다오. 그 수연이라는 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니? 한 번만 만나보고 싶구나.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그 누나의 연락처를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면 알려드리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나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는 큰아들에게서 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어쩌면 평생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우리 가족과 깊이 얽혀 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결국 그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들 도연이가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무슨 마음으로 어미를 그곳에 데려가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마루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단발머리 소녀가 이제는 50이 넘은 중년의 여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어라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지요.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주었고 마당에 감을 따서 깎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두 사람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지요. 수연아, 죄송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의 어머니도 너도 죄가 있다면 그저 그 시대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우리 모두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 사람은 제 손 위로 자기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고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여자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딸을 키웠고 딸을 대학에 보냈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었을 때 무척 곱고 단아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집 잘 갈 처녀라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고 친정 식구들도 그 여자를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친정에서 쫓겨나 마을 외곽의 빈 농가에 혼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연이를 낳았고 그곳에서 수연이를 길렀습니다. 수연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지요. 너희 아빠는 어디 있어? 그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수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연아, 너는 아빠가 있단다.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실 뿐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말이 수연이가 어린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보내는 편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이면 그 여자는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으면 부엌 한쪽에 앉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자는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40년에 걸친 남편의 편지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슬펐는지가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수연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지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한 시대를 견뎌낸 여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폐가 좋지 않아서 오랜 병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누워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수연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떠나거든 너의 아버지께 편지를 한 통 써다오. 내가 평생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평생 그분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분의 가정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그렇게 전해다오. 수연이는 어머니의 그 부탁대로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제가 장롱 안에서 발견한 그 마지막 편지였지요.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 명절이면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 옆에는 작은 들꽃이 핀다고 했지요. 봄이면 노란 꽃이, 여름이면 분홍 꽃이, 가을이면 보라색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의 산소 옆에도 그런 들꽃이 피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산소에서도 같은 들꽃을 보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연이의 집에서 저는 그 사람이 차린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그런데 그 음식들에서 묘하게도 우리 시어머님의 손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신기해서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어머니께서는 이 음식들을 어디서 배우셨다고 하시더냐?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시집을 못 간 한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배우지는 못했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이런 음식을 차려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쭤가면서 혼자서 익히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간 한을 음식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어머니께 차려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간 것이었지요.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며 그 여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여자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차려주신 밥상,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의 집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이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아직 대학생이라고 했지요. 남편은 농부였는데 몇 해 전 병으로 먼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딸과 단둘이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너의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느냐? 한 번도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느냐? 수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를 할 때면 너무 외로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멀리 도시에 있는 아빠의 집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집에는 어떤 어머니가 계시고 어떤 형제들이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는 그분의 가정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 저를 평생 붙잡아 주었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의 딸로 자랐구나. 너의 어머니는 정말 큰 사람이셨다.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느냐. 그리고 너도 그 어머니를 잘 따라 그렇게 자라주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수연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 어머니를 잘 따라 그렇게 자라주었으니 평생 자기 어머니의 인생을 함께 짊어졌던 그 사람의 어깨가 그날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의 집 작은 방에서 저는 잠을 잤습니다. 도연이는 옆방에서 잤고 수연이는 마루에서 잤지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골의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들이 묘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한 번도 진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깼습니다. 자식들이 보내는 효도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며느리들의 인사도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비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밀이 풀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관계도 진짜가 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평생 그 사람이 짊어졌던 짐이 이제 비로소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평생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시골 마을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는 평생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여자는 평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 여자들의 운명이었지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 여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한 남자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 여자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엾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본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년에 한 번만, 명절에 어머니께 안부 전화 한 번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우리 집안의 짐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의 딸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 가족이다. 명절에 전화만 하지 말고 가끔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거라. 우리 큰아들 민준이도 작은아들 도현이도 너의 형제다.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꾸나.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수연이의 집 마루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의 마음을 처음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에게 모두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뒤에라도 그 두 여자가 만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떠난 뒤에라도 두 여자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큰아들 집 장롱을 열어봐. 그 한 줄에는 그 사람이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과 평생 풀지 못했던 응어리와 그리고 떠나기 직전 어렵게 내린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떠난 뒤에 두 가족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상처를 다독여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지요. 여러분,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잠시 후에 마지막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미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밀까지 끌어안을 것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봄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 불렀지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한 생각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너는 어머니의 집과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 법적으로 보면 너의 것이 맞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빚 때문에 어렵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꼭 다 돌려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께서 그 집에 그대로 사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도연이와도 합의해서 나중에 모든 걸 형제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겠어요. 어머니의 의견도 따르겠어요. 저는 큰아들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수연이도 우리 가족이다. 너에게도 누나가 되는 셈이지. 명절에는 수연이도 부르도록 하자. 너희 두 형제가 누나에게 잘 대해주거라. 그 사람은 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정말로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빚을 갚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모든 빚을 청산했고 약속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어미 명의로 일부를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수연이가 우리 집에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며느리들도 서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손주들도 큰 고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이는 손이 매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명절 음식을 도와줄 때면 며느리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솜씨, 전을 부치는 솜씨, 떡국을 끓이는 솜씨까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음식 맛이 우리 시어머님의 음식 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은 같은 손맛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수연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연이의 딸은 이제 갓 스물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어색해했지요.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어색해했지요. 그런데 우리 큰손녀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두 사촌은 그날 같이 시내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둘이 깔깔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지지 못했던 짐을 더 가볍게 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봄날 그 장롱을 연 것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롱 안에는 40년 동안 묻혀 있던 비밀과 우리 가족이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은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비밀이 없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드러나든 아니면 우리가 떠난 뒤에 드러나든 말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비밀들을 풀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덜 힘들어 할 테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가끔 그 사람의 산소에 갑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수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손주들이 모두 잘 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산소 옆에는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봄이면 노란 꽃이, 여름이면 분홍 꽃이, 가을이면 보라색 꽃이 핍니다.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떠나기 3년 전에 쓴 그 한 줄의 편지는 그 사람이 평생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큰아들 집 장롱을 열어봐. 그 한 줄에는 사랑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다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도 평생 말이 없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러실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사람이 떠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못했던 말들, 며느리들에게 못했던 사과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못했던 용서들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래야 제가 떠난 뒤에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장롱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 가족이 또 다른 비밀로 인해 무너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기 안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도, 후회되는 일이라도, 자기를 작아지게 만드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니까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비밀까지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화면에 나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비디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모두 클릭하세요.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인연의 기록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4년 후, 저는 다시 누군가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단 하나의 그리움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Break time 0.5.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 외로운 건 잠깐이고 자식들 키워놨으면 손주 보는 재미로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빈집에서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차갑게 식어 있다는 그 느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정막이 어떤 무게로 어깨를 누르는지 정말 모릅니다. Break time 0.5. 그래서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65.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결혼식이라는 걸 올렸습니다. 흰 한복은 입지 않았고 연한 미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식장도 작은 한정식집 별실이었고
하객은 양쪽 합쳐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데서 자개가 네 그라. 그날 거울 앞에서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늙은 얼굴이 부끄러우면서도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하지만 어느 새벽, 정확히 그 도장을 찍은 지 2달 후, 나는 오랫동안 덜덜 떨며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의 표정, 그 두 장면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한밤중에 짐을 싸려다 다시 풀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며느리가 울면서 내 손목을 붙잡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거나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무너진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5. 남편이 떠난 건 61살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새방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기억,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못해서 미역국만 끓여주던 그 사람의 서툰 손, 작은 딸 시집 보내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저녁,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진 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이 다 돌아간 첫날 밤, 나는 안방 한가운데 앉아서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게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4년 동안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내외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는 꼭 와서 사흘씩 묵고 갔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안방을 시끌벅적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차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다시 그 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작은 딸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보긴 했지만 화면 너머의 그 얼굴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흔들면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화면에 손가락이 닿으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4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는 2번의 추석과 4번의 설을 혼자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함께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적막함은 매번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으로 보냈고 2년째는 멍하게 보냈고 3년째는 분노로 보냈습니다. 왜 나만 남겨두고 갔느냐고 죽은 남편 사진 앞에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자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복지관에 처음 나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등록해준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한 달 동안 가방만 싸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지관 문을 들어섰을 때 의외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많았고 다들 자기 사연을 안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자식 잃은 한을 안고, 누구는 남편 보낸 외로움을 안고, 또 누구는 그저 집에 있기 싫어서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듯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해가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단풍 구경을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김 씨, 나보다 2살 위였고 부인을 7년 전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흰머리가 단정했고 말씨가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렇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잔주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단풍놀이에서 김 씨는 나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점심을 먹을 때 내 옆자리에 앉아서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깻잎을 한 장씩 떼주고 김치를 잘라서 내 앞에 놓아줬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4년 동안 누구도 내 밥상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챙기느라 바빴고 나는 늘 챙겨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가 내 앞에 깻잎을 떼주는 그 손, 마디가 굵고 손등에 검버섯이 핀 그 손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방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늘어진 눈가, 입가의 주름, 흰 머리. 이런 얼굴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김 씨의 그 잔주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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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난.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그 다음에는 근처 공원에서, 나중에는 시장에서 같이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내가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아도 같이 웃어줬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무렵 김 씨는 나를 자기 집에 한번 초대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정말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부엌도 깨끗했고 거실 한쪽에는 죽은 부인의 사진이 액자에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죽은 부인을 함부로 잊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 한 장이 나에게는 큰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장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김 씨는 나에게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대접했습니다. 멸치 육수에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평범한 찌개였는데 그 맛이 의외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 도중에 김 씨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고, 부인이 떠난 뒤에는 사업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부모의 흔한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석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늙은 사람들끼리 무슨 결혼이냐며 그냥 동거나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연인데 제대로 식을 올리고 도장을 찍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다음 주 토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김 씨를 마주 앉혀놓고 큰아들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김 씨는 차분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큰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나는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님이 외로우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결혼하시더라도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절대 그쪽에 맡기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이 그때는 좀 야박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가 평생 하지 못할 말을 그날 어렵게 꺼낸 거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작은 딸은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저한테도 행복이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외로움이 자식의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만 작은 딸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빨리 모든 걸 다 합치지는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요. 그 말도 그때는 가볍게 들렸는데 2달 뒤에 그 말이 나를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결혼식 날 나는 미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큰아들이 내 팔짱을 끼고 식장에 들어섰고 김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김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잠깐 가슴이 서늘했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자리에서 김 씨의 아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도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이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 식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결혼식 날인데 뭐 그러냐고. 다 자기 사정이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그 한마디는 머릿속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신혼집은 김 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은 그대로 두세요. 새를 놓지도 마세요. 그 말이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2달 뒤에 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김 씨가 일어나서 마당 쓸고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둘이 마주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했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 김 씨도 같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첫 달의 어느 토요일 저녁, 김 씨가 나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마당에 등이 걸려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나에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반지도 제대로 못 주었다며 늦었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금태에 작은 자수정이 박힌 단정한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나는 죽은 남편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반지 하나로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반지값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반지값보다 훨씬 큰 액수가 한 달 뒤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브레이크 타임 0.5. 그 첫 달에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김 씨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은 같이 잘 찍어줬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를 큰아들 내외에게 보냈더니 며느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 한 줄이 그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데 2달 뒤에 다시 그 사진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이웃들도 우리를 좋게 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칠순의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당 너머로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한 움큼씩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댁, 그 양반 좋은 사람이야. 늙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뒤 그 박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박 할머니를 한번 찾아갔을 때 박 할머니가 한참을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양반, 사실은 새댁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을 정작 결혼한 나만 몰랐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결혼 첫 한 달 동안의 작은 일들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비 오는 어느 토요일, 김 씨가 시장에서 우산을 사다 주면서 자기는 더 큰 우산이 있으니 같이 쓰자고 한 일. 어느 일요일 새벽 잠결에 일어났더니 김 씨가 안방의 창문을 닫아주고 있던 모습. 어떤 평일 오후 텃밭에서 깻잎을 따다가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을 때 김 씨가 약 상자를 가져와서 직접 반창고를 붙여주던 손길. 그런 작은 친절들이 진짜였는지 다 연기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진심이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간의 따뜻함이 그 뒤에 한 달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김 씨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러자 김 씨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좀 어렵다고.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부터 김 씨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김 씨는 마당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식 일이라 자기 혼자 처리하고 싶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통화하는 김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 넘게 마당에 서서 통화를 했고 들어올 때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김 씨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손사래만 쳤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 작은 방, 나중에 내가 새벽 2시에 문 앞에 서서 떨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알고 보니 김 씨의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직전에 알게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당일까지 그 사실을 나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 일은 부모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니까요.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브레이크 타임 0.5.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죽은 남편 보험금에서 떼어 모아둔 거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쓰고 작은 딸 미국 갈 때 보태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본 김 씨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표정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편 흉을 본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어쩌면 그 다음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움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요.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결국 더 큰 일을 만들고 마는 게 부모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이런 일로 마음 상하는 게 더 안 좋겠다 싶어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 김 씨에게 줬습니다. 김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2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 갚아도 된다고 자식 일인데 어떻게 갚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나는 다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김 씨에게 돈을 건네고 나서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김 씨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치를 굽고 시금치를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 씨는 그 저녁상을 받고 말없이 한참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풀린 마음은 다음번에 더 쉽게 풀리고 결국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저녁이 바로 내 마지막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자기에게 잠깐 맡겨달라고. 자기가 은행 일을 좀 봐야 하는데 같이 가기는 번거로우니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부탁했던 그 한 가지, 통장과 도장은 절대 맡기지 말라는 그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통장은 내가 직접 들고 가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김 씨의 얼굴에 또 그 짧은 일그러짐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나를 한번 살린 순간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일주일 뒤에 김 씨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결혼식 때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에게는 인사만 짧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에서 1시간 가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씩 큰 소리가 새어나왔고 김 씨의 아들이 고함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이 돌아간 뒤 김 씨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김 씨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부터 나는 작은 의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서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 가끔 화면이 켜졌는데 발신자 이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김 씨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내의 어느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는데 두 사람이 마신 음료값이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청소하는데 텃밭 한쪽 구석에 작은 비닐봉지가 묻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안에는 누군가 다른 여자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죽은 부인이라고 했던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젊은 여자였고 사진에 찍힌 배경도 최근의 어느 식당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결혼식 2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한참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진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원래 자리에 묻었습니다. 못 본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서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씨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입을 다물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데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는 법이고 외면하는 사이에 더 깊이 파고드는 법입니다. 그 사진들을 본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그 집에서 나올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며칠이 지나고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돈은 내 통장에 없고 있어도 그건 내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얼굴이 다시 그렇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김 씨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술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자는 척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서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김 씨가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입은 채로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다음날 아침 김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았을 때 김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고, 자기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오후 김 씨는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라고만 했습니다. 김 씨가 나간 뒤 나는 안방에 들어가서 김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그 옷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언가에 끌리듯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서랍에는 손수건과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의 가장 안쪽에서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명의는 어떤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자는 김 씨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나는 그 통장 사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김 씨가 매달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송금 날짜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송금이 끊긴 건지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보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통장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 씨가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식사 동안 나는 김 씨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잠시 후 여러분께 그 다음 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안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떨었던 그 새벽 말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짐을 싸서 나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셨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브레이크.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무섭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김 씨와 그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부엌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집을 담보로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들은 1시간 넘게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엌에서 가만히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부엌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에 서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만 내주시겠습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식탁에 탕 하고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에게는 어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0.5. 그 사람이 거실로 돌아간 뒤 나는 부엌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그 컵을 나는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컵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러다가 잠깐 잠잠해지더니 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무언가를 거절하는 듯한 목소리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윽박지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그건 영감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요. 영감님, 사모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이 부엌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잠시 뒤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 목소리가 평소의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하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거실의 목소리는 계속 새어들어 왔습니다. 그날 그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한 사람이 일부러 안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인사 잘 받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인사도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 나는 김 씨에게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힐 거냐고.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사실은 시아들의 집이고 그 집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2RTN 2PNPNE. 그날 저녁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그치자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그 집에서 나오세요. 짐은 천천히 빼면 되니까 일단 몸만 빠져나오세요. 어머니가 살던 그 아파트 제가 그동안 청소하고 관리해뒀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날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일을 당해서 전화를 했을 때 화를 내지도 않고 한심해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사람. 큰아들은 사실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결혼식 전부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왜 그때 내 아파트를 정리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다고 들떠 있을 때 자식은 그 행복 너머의 그늘까지 봅니다. 큰아들은 처음 김 씨를 만났을 때부터 무언가 믿업지 못한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하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뒀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문제의 그 새벽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 김 씨가 가끔 혼자 들어가서 자던 그 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김 씨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 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 여자였습니다. 김 씨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보름만 더 있으면 그 할망구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같이 떠나자고. 자기도 이 짓을 더는 못하겠다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김 씨가 그 여자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는데 호흡은 일부러 천천히 했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4년 동안의 그 외로움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새벽 이불 속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처음 청혼하던 날의 풍경, 큰아들 첫 돌잔치 때 사진사 앞에서 다 같이 웃던 그 순간, 작은 딸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 평생을 어떻게든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외로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에 무너져 이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걸 그 새벽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서움보다 다음 행동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이불 속에서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음날 아침 절대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둘째,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외출 핑계를 만들 것. 셋째, 통장과 도장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옷가지 같은 건 절대로 챙기지 말 것. 옷가지를 챙기면 김 씨가 의심할 테니까요. 넷째, 집을 나서면 골목을 2번 돌아서 큰 길로 나간 뒤에야 택시를 잡을 것. 다섯째,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그 5가지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시험 보기 전에 외운 영어 단어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늙은 사람의 머리가 그날 새벽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러는 사이에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누웠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날 새벽에는 그렇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소리가 그렇게 든든했는데 그날은 마치 모르는 남자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도장 한 장으로 시작됐다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걸 그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죽은 남편과의 인연과 2달 만에 무너진 이 인연이 같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그날 밤에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날이 밝자마자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김 씨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탁에서 김 씨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고 있을 때 나는 부엌에서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가 나를 보던 그 눈빛,
그 눈빛에서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의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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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씨는 내가 무언가 알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김 씨에게 잠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소대로 옷을 챙겨 입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 그것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까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나와서 골목을 돌아갈 때까지 나는 평소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환갑 넘은 노인이 아침부터 택시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운전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휴지가 필요하시면 조수석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받는 가장 작은 친절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큰아들 집까지 조용히 운전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요금을 내려는데 운전기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지만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마운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운전기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나에게 옷도 갈아입혀주고 따뜻한 미음도 끓여줬습니다. 사실 내가 그 집에 도착한 게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 먹고 며느리가 깔아주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셋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일단 며칠 여기 계시면서 진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그쪽 식구들과의 일은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깔아준 이불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 그리고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았던 김 씨의 손, 그리고 며느리의 손,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살아왔는데 그날 밤 며느리의 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며칠 뒤 큰아들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결혼식 올린 지 2달밖에 안 됐고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이미 마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 손주들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둘째 손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손주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가장 큰 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고만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나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도 내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집에서 보내는 매일이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큰아들과 손주들을 먹여 보낸 다음 며느리와 둘이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었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휴가를 다 쓰고 나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휴가지 뭐예요. 어머님 모실 시간이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휴가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며칠 뒤 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김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큰아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큰아들에게 한참을 사정했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 여자는 옛날 알던 사람인데 자기도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라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그쪽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통장에 있던 돈은 어머니의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어머니가 4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면서 한 푼도 손대지 못한 돈입니다. 그 돈을 그쪽 아드님이 가져갔다는 건 그쪽 아드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쪽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말 끝에 김 씨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자식들 말을 더 신중하게 듣지 않았을까? 왜 외로움이라는 그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로워서 그러신 게 무슨 죄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브레이크 타임 1.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큰아들 집에서 보름을 머물고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4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사실 2달 비었을 뿐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마치 처음 들어가는 집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고 새 이불도 꺼내놓았고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만 견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밤부터는 괜찮아져요. 사랑해요, 어머니. 브레이크 타임 0.5. 사랑해요. 그 쪽지를 들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4년 전 남편을 보낼 때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울음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며느리가 적어준 그 쪽지를 베개 옆에 놓고 잤습니다. 정말로 그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달 동안 익숙해진 김 씨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더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말처럼 두 번째 밤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주, 2주, 한 달을 보내면서 천천히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뒤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김 씨와의 정리는 큰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다 마쳤습니다. 결혼은 무효 처리됐고 나는 다시 호적상으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 통장에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덕에 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돈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은 잃었지만 그건 정말 큰 액수가 아니라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돈 잃은 셈 치고 좋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키티. 며느리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 가끔은 혼자 와서 같이 저녁만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김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나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두 달 동안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셨죠? 그건 진짜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첫 달, 마당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던 그 저녁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하던 그 표정들, 김 씨가 잔주름을 깊게 잡고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가 느낀 그 잠깐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4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낸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두 달의 기억을 통째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65이나 먹은 사람이 외로움 하나 못 이겨서 사기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아니고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외롭다는 말 자식들에게 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건 외로움을 혼자 사귀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서 결국 자식들이 뒷수습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 일을 정리하면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나는 며느리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는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노인들에게는 더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천천히 와야 합니다. 그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요즘 나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이 없는 베란다를 닦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끔 졸기도 합니다. 4년 전과 비슷한 일상이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오고 한 달에 한 번은 큰아들이 저녁을 사주고 작은 딸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저녁에 가끔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두 달 동안 큰일을 칠 뻔했어. 당신이 나를 살린 거지. 큰아들 키울 때 당신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놨으니까. 그러면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그 웃음에 나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라는 사람도 가끔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요. 자식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그 마지막에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게 늙은 사람에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작은 방문 앞에서 김 씨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좋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계획이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을 알아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가 자는 척을 하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것은 사실 큰아들이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부딪히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라고 큰아들은 그렇게 미리 일러뒀던 겁니다. 그 말이 그날 새벽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보고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자리에 그늘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걸 부모는 다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야 이제는 어머니 마음 편히 사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4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2달 사이에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한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 가슴이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일수록 가족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 그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손이 결국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를 살린 건 결국 큰아들의 한 통화와 며느리의 따뜻한 손 한 번이었습니다. Break time 1.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곳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그 영상을 클릭하세요.